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흉기인가, 정의의 수호자인가라는 주제로 한나라 시대의 홍리와 현대 대한민국의 검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시대를 초월한 권력의 도구로서 홍리와 검찰의 본질을 소개하고 한나라 홍리의 특징과 그들이 탄생한 구조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현대 대한민국 검찰을 둘러싼 주요 논란 사례를 짚어본 뒤 이 두 집단의 서사 구조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법 민주화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리란 단순히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는 관리를 넘어서 국가 권력을 뒷받침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던 정치적 행위자였습니다. 역사학자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법이라는 껍데기를 두르고 권력의 편승에 자행되는 폭력의 민낯을 고발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대한민국의 검찰 역시 기소독점주의와 광범위한 수사권이라는 유례없는 권한을 쥐고 과거 홍리와 매우 유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시대적 배경과 외형은 완전히 다르지만 권력과 결탁한 가혹한 법 집행이라는 본질적인 DNA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처럼 닮은 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권력 편승, 인권 경시, 권한 독점, 부정 축제, 그리고 정치화라는 이 5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나라 홍리의 특징과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홍리를 바라보는 두 역사학자의 시각차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마천은 홍리의 잔혹성을 비판하면서도 중앙집권화에 기여한 실무적 능력과 인물들의 입체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반고는 철저한 유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홍리들을 덕치를 파괴한 폐륜적 관료로 강하게 폄하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는 홍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악인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산물이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한나라 홍리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황제 권력에 대한 철저한 영합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을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통치자의 정치적 목표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은 정의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를 관찰하는 수단에 불과했죠. 또한 연좌제와 고문, 사형을 남용하며 공포 통치를 일상화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일단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잔혹하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지방의 재우나 힘없는 일반 백성은 잔혹하게 탄압한 반면 황제의 총애를 받는 핵심 권력층과는 결탁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게다가 겉으로는 낡은 옷을 입고 원칙을 내세우며 청렴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교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중성을 띠었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대표적인 홍리 중 한 명이 바로 장탕입니다. 어린 시절 쥐를 재판에 회부할 만큼 고도의 법리 구성 능력을 지닌 천재였던 그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무자비한 법망을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특히 마음속으로 황제를 비방했다는 이른바 복비라는 죄목을 만들어 정적들을 제거했는데 이는 현대의 억지스러운 별건 수사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왕온선은 치안 유지를 빌미로 한해군 일대에 피바람을 일으킨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문과 연좌제를 적용해 수백 가구를 무차별적으로 몰살시키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성과주의로 포장되어 그의 승진가도를 도왔지만 결국 권력을 상실한 후에는 본인 역시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괴물들이 탄생했을까요? 홍리는 한나라 무제시대의 통치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었습니다. 흉노 정벌 등 잦은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지방 호족의 부를 빼앗아 황제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통치 구조가 완벽한 홍리 생산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쓰임이 다하면 백성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으로 처참하게 버려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 대한민국 검찰의 사례들을 통해 이 거울 서사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검찰 역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수많은 수사 논란을 낳았습니다.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 사건은 국가가 언론사를 직접 수사 의뢰한 전례 없는 언론 탄압 행위였으며 지휘부가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고 억지를 부린 뼈아픈 사례입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사문화된 법으로 긴급 체포했던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표적 수사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특정 정권의 하명수사 관행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장례 방해 혐의로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의 이해관계에 맞춘 편파적 수사 논란도 지속되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의 잣대를 취사선택하는 선택적 정의는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과잉 수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까지 탈탈 터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로 인해 대규모 무죄 판결이 속출했으며 탄압과 강압 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민간인 피의자들의 비극적인 죽음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경시 태도는 기형적인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약 26배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빈약함에도 목표를 정하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용했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을 유도하거나 철야 조사를 벌이는 등 인권 유린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타인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조직 내부의 도덕성 문제는 꽁꽁 숨기는 이중성도 보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대표적입니다. 연말 미사용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현금 저수지로 이월하거나 영수증 증빙조차 없이 거액을 깜깜이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일선청의 쌈짓돈처럼 배분하는 관행도 사익을 추구하던 홍리의 이중성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단순한 권력 편승을 넘어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사 출신 엘리트들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 국가 핵심 권력을 직접 장악하며 검사 정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정치가 범죄인 색출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정치적 상대를 범죄화하여 단죄함으로써 국가 시스템 전체가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잠식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한나라 홍리와 현대 한국 검찰의 서사 구조를 5대 키워드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집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놀라울 정도로 겹치는 서사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권력 편승입니다. 홍리가 황제에 영합하여 기획수사를 실행했다면 현대 검찰은 정권의 하명에 맞춰 무리한 표적 수사를 감행했습니다. 둘째, 인권 경시입니다. 홍리가 연좌제와 고문으로 공포를 조장했듯 검찰은 장기 소환과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셋째, 권한 독점입니다. 홍리가 수사, 재판, 행정권을 독점했다면 한국 검찰은 기소 독점과 영장 청구권으로 형사사법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었습니다. 넷째, 부정축제의 이중성입니다. 겉으론 청렴을 위장하며 사익을 추구했던 홍리처럼 검찰 역시 특수활동비 2월이나 영수증 없는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치화입니다. 반대파 숙청의 선봉장이었던 홍리들처럼 현대 검찰 역시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며 권력을 직할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천 년의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동 원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권력 편승과 인권 경시의 본질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권력자의 불안을 감지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늘려서 적용했습니다. 과거의 고민령이 현대의 명예훼손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정적 제거라는 성과를 내지만 결국 사법 불신과 체제의 위기를 부릅니다. 또한 합법적 절차라는 명분 아래 멸문지화나 먼지털이 같은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처벌이라는 실적 달성이 결국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과 위선을 낳습니다. 황제 1인에게만 통제받던 홍리나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모두 제동장치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공익보다는 자신들의 무오류성을 방어하려는 조직 이기주의를 낳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법의 심판자를 자처하면서도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적 예산을 사유화하는 등 특권 의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끝은 결국 도구에서 주인으로의 위치 역전입니다.
황제의 사냥개였던 홍리들이 정적들을 괴멸시킨 후에는 스스로 파벌을 형성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검찰 역시 정권의 수사 도구를 넘어서 스스로 정치판을 흔드는 최종 심판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를 집어삼키고 수사로 정적을 없애는 방식이 일상이 될 때 가장 유용했던 도구는 가장 위험한 주인이 되고 맙니다. 바로 사법 권력 비대화가 낳은 비극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2, 제3의 홍리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돌아보고 사법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왜 시대와 체제가 달라도 권력과 결탁한 가혹한 법 집행자는 계속해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들을 부추기는 제도적 구조에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실적으로 포장하고 권력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들만 승승장구하는 폐쇄적인 승진 카르텔이 장탄과 같은 인물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지시에 맞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려는 이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이러한 구조적인 비극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권한 분산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들을 견제할 공수처 같은 독립된 감시기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 확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법한 수사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와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와 근절입니다. 정치는 본연의 타협 기능을 회복하고 사법기관이 본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에 멈추지 않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수천 년 전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지 않는 칼날은 언젠가 국민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 채널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